네, 안녕하십니까. 중국대학교 박물관 선임연구원 강민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대학 박물관이 지난해부터 청주 지역의 금성문 일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서원구를 마쳤고요. 올해는 이제 흥덕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성문은 바위에 새긴 글을 포함해서 묘소 앞에 있는 묘표, 묘비를 포함한 여러 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한 90% 가까이가 대부분이 묘소 앞에 있는 신도비, 묘표, 묘비 등입니다. 오늘 주제를 청주 지역의 세거성씨의 입향과 세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금성문 조사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비문류가 지역의 성씨의 어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더 부담스럽네요. 원래 내가 맨날 하는 코멘트가 자는 시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청주 지역의 금성문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묘소 앞에 세워져 있는 묘표류들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묘소 앞에 있는 비석들은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일대기의 내용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적, 횡적, 관계망을 갖다 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적인 면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시조를 포함해서 주인공의 앞선 시대, 세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고 또 말미에는 이제 자손록이라 해서 아들 이후의 세계를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횡적인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혼맥과 학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내가 어떠한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 또 한 가지는 어떤 성씨와 결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지위를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묘비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는 그러한 묘비류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늠하는 일인데요. 제가 여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묘표, 말 그대로 가장 그 한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묘 앞에의 어떤 표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묘갈입니다. 묘갈, 묘갈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석의 특징은 이제 명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명이라는 것은 이제 짧은 글로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걸 얘기하고요. 묘비라고도 또 이 이름 하기도 합니다. 묘비는 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묘비명에서 명이 포함된 걸 갖다가 또 묘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비죠. 신도비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국가기관의 이제 공식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이제 공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품 이상의 뭐 자원이나 정원대부 이상의 벼슬을 했다거나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면 후대에게 이제 사표가 될 수 있는 어떤 스승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관직에 관계없이도 신도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도 어차피 형식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규정했나를 보면, 네모진 것은 비, 그 다음에 둥근 것은 갈,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묘비의 형식은 중국 계통에서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규정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이전에 특히 이제 유명인들의 어떤 비석이라든지 혹은 사찰에 세워져 있는 여러 가지의 비석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규정은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사품 이상은 이제 귀부 이수, 거북받침의 머리에는 이제 용 혹은 이제 이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물의 형상이 올라가 있는 형태고 오품 이하는 그것이 없이 네모꼴의 받침에 둥그런 머릿돌을 갖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사진을 하나 뽑아봤어요. 괴산에 있는 각연사의 통일대사 탑비입니다. 비.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당 이후에 중국에서의 그 묘비에 대한 규정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고려시대 이전에 주로 이제 사찰에 세워지면서 이러한 이제 불교 문화를 받아들인 당의 어떤 그 절차랄까요? 규식을 제대로 따른 경우 있고요. 일반 사대부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비석류들은 그만 그대로 네모꼴의 받침에 위가 둥근 형태,
그러니까 방부, 원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게 오품이야, 이건 사품 이상 이렇게 해서 어떤 품계에 따른 구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런 원칙은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는 부모에 대한 그 효의 방식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묘소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모의 품계를 뛰어넘어서 높은 품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묘비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청주 지역의 성씨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자료는 신증 동국여지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리지 자료로서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신증 동국여지 승담인데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요 두 자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뭐 하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토성, 속성 뭐 이렇게 막내성과 같은 초기에 조선 초기에 법제화되는 과정 속에서 성씨를 국가가 규정하려고 하는 그 갈래의 흐름이 남아있는 반면 신궁 동여지 승남에 와서는 이러한 갈래를 다 없애고 단일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가 희미하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애써 구분을 뭐 토성이라는 글귀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뭐 막내성이라든지 막내성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처음에 어떻게 조선시대의 성씨, 근데 이 성씨는 단순하게 당시에 나타난 현황을 갖다 이렇게 일괄 포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 여기 숨어 있는 어떤 신분관념을 갖다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토성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토착 성씨들을 이루는 양반 성씨를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본관을 그대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성의 경우에는 올레자니까 새로 옮겨온 성씨들. 그러니까 특히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선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던 성씨들의 일부가 지역으로 이렇게 분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청주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 때의 그 황보 씨가 개성으로부터 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속성입니다. 속자는 우리가 연속하다 뭐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 이거는 이때 와서 이러한 어떤 뭐 양아열과 호적을 정리하면서 새로이 편입된 성씨들을 갖다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서문 씨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뭐 유명 가수 이름에 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서 이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막내성이라고 있는데 도망하여 온 성씨, 도망하여 온 성씨, 그래서 뭐 유망하여 온 성씨. 그래서 청주에 새로이 편입된 성씨로서 왕씨.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고려의 왕성이다 보니까 이제 개경부터 없고요. 그 다음에 포천에서 온.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노씨는 이제 지금 이제 교화노씨라고 해서 보다 세밀화된 지명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목천에서 온 유씨, 회인에서 온 홍씨, 회인 홍씨도 마찬가지로 남양 홍씨에 이제 편입돼서 지금은 자취를 찾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세성 씨를 보이고 있는 경주 김씨가 이제 이때 조선 15세기 경에 이제 청주에 편입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촌성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 있었는데 이때 와서는 이제 없어진 성씨입니다. 근데 이제 본관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박씨, 한씨, 신씨, 갈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와서는 이러한 토성, 내성, 속성과 같은 구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경국대전 체제 이후에 조선이 단일화된 법체제 내에서 신분제를 적용하려 했던 흔적들이 이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신증 동국여지 승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씨와 관련된 이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여기 보면 항목조에 보면 총묘랄에서 청주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무덤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한명에 모입니다. 보면 고을의 서쪽 39리에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명회가 묘소가 있는 곳은 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편찬된 당시에는 이제 청주 지역의 서쪽 39리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한명회 묘소는 이제 천안시 동남구 수십면 속창리라서 천안, 충남 행정구역에 편입됐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천안
그다음에 지금 충남 지역으로 이제 편입된 사례들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례들이죠. 뭐 한 명에 하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묘소조차도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상당히 웅대하고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찰에서 쓰였던 이제 장명등이 비로소 사대부의 묘소에 나타나는 것이 이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공민왕릉인데, 조선 초기의 장명등이 상당히 희귀한 사례들이라서 지금 뭐 보물로 지정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근데 역시 당시의 위세를 그대로 보이다시피 장명등이 묘소의 입구에 차지하고 있고, 양옆에 이렇게 협시에 서 있는 무인석들은 당시의 조각기법 상당히 뛰어난, 더불어서 묻힌 사람의 권위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상당히 좀 이렇게 볼륨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부인의 묘소이고요. 앞이 이제 한 명의 묘소인데, 그 묘소를 둘러서 이렇게 글쎄 석곽이라고 할까요? 커다랗게 담장, 석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담장을 흐른 다른 데서 보지 않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안타깝게도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한 명은 이제 부관 참시를 당하면서까지 죽은 뒤에도 끊임없이 이제 굴욕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당대에 이분의 이제 위세라고 할까요? 그 권위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소 입구에는 이제 한 명의 이제 신도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밑에는 거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귀부, 그다음에 이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방대형 받침에 이수가 형태에 있는 조선 초기에 가장 유행했던 그런 이제 비관류의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의 이제 평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아주 엇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주 독특하고 다른 지역의 차별적 요소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격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문화재 자료에 불과해요. 아마 이것도 현실에 있어서의 인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봉분 앞에 있는 묘표죠, 묘표.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저 묘표와는 좀 다른 형태인데, 지금 숲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연꽃이 이렇게 덮여 있는 아주 화려한 형태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덮개돌 부분은 일체형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화려한, 표현을 한다면 좀 세련된 형태예요. 이게 흐드러지게 핀 연꽃잎을 그대로 접어 올린 듯한 사실적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분의 벼슬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증시된 형태들을 그대로 이렇게 함축된 멸로티에는 조선 초기의 묘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신중 동국여승남을 보면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조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중 동국여승남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청주 목조에 실려 있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단서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청주 사람이냐 하는데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청주 사람으로 당시에는 분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청주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생활한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히 청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양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보다 앞선 시대에는 이제 개성에서 활동하고 혹은 한양에서 활동했던 뛰어난 유명한 인물들이었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청주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본관을 청주로 한 사람들을 이 신중 동국여지 승남 단계에서는 각 고을마다 그대로 편성을 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신중 동국여지 승남에 실린 인물조의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본관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 또는 족보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시조로 포함한 상대의 모습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을 족보류에서 다시 찾아보면 마치 징검다리와 같이, 특히 고려사 열전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인물들은 상대 인물의 주류를 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시조에 대한 이해예요, 시조. 이제 시조는 각 문중마다 다 시조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시조는
시작이 아니죠. 원래는 시조도 누군가의 부모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조를 규정하는 것은 당대 인물, 어떤 특정한 인물이 기억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인물이 역사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다면 또 좋겠죠. 그것이 불가하다 보니까 우리 성씨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온 성씨들이 70~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성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시조를 아예 중국에다 설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시조의 설정의 한계를 이제 그런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신중동 열승남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청주 인물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청주를 본거하는 사람들의 하나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곽씨, 이씨, 정씨 보지 않아도 전부 다 청주 이씨, 청주 곽씨, 청주 한씨들입니다. 곽예라는 인물, 여기 이제 앞서 봤던 자료인데요. 사실은 청주곽씨라면 당연히 청주곽씨에 이제 발생지가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에 이렇게 묘소가 집중된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성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있는 그 인물들의 묘소는 엉뚱하게 본관지가 벗어난 지역에서 찾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의 이제 수도권 일대에 분포하는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엉뚱하게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청주곽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뭐랄까 문중의 체제가 갖춘 다음에 시조묘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종원들의 이렇게 뭐 협찬을 받아서 자신들이 발생지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불과 얼마 전에 2007년인가에 이렇게 하나의 자신들의 발생지를 자기들은 이제 이게 뭐랄까 기네스북인가요? 그 기록 뭐 최대라고 하는 그 기록에 등재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표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만 뒤늦게 시조 찾기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 우리 지역에서 최초의 흔적이 찾아지는 인물은 이제 곽예라는 분이거든요. 곽예. 원래 이제 이분의 묘소는 북인면 대율리 아까 봤던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는 이제 공군 비행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명암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제 문화재로 지정됐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곽예라는 인물은 뭐랄까요? 이 청주곽씨의 가장 최초의 실체를 알아내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곽예라는 인물이 이분이 이제 고려 시대 12세기에 활동했던 12세기, 13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자연스럽게 12세기, 13세기에 문헌을 제외한 이렇게 비석류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이 뭐 1851년, 그 다음에 여기 1884년 혹은 그 이후에 이러한 비관류들이 갖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추정해 보면 이제 19세기에 와서 곽예라는 인물을 청주곽씨 문중에서 비로소 인식하고 이 곽예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 가치를 상당히 후대에서 비로소 뭐랄까 선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보는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당대의 그 묘소 앞에 있는 기록을 찾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오히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조 찾기 혹은 이제 선대의 세계를 완성하는 그 작업에서의 일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시 요 인물 쪽으로 갔을 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경연이라는 인물이 하면서 당연히 이제 청주경씨죠. 이것도 최근에 와서 이제 묘소에 이렇게 윤곽을 갖추고 요 묘비는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묘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0~200년 전에 만든 거긴 합니다만 경연이라는 인물이 우리 청주 지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커요. 이제 행정구역도 효촌이라는 행정구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인물로 비롯되고 또 경연이라는 인물은 청주를 대표하는 서원이 이제 신앙서원에도 이제 제일 먼저 제향된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후손들에게도 잊혀졌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다 훨씬 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인물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유형화하려는 작업들이 이렇게 묘소에
개축입니다. 개축.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후손의 꿈의 현몽에서 찾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사실은 그 이전의 세계의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실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청주경 씨의 대표 인물로서 경연의 그 존재감인데요. 이 경연이라는 인물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이 효라는 것은 세 가지의 레파토리가 뻔해요. 이건 어디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드시 이제 부모님이 뭘 드시고 싶다, 드고 싶은데 이제 구하기 힘든 걸 갖다가 이제 구해드려야 되거든요. 난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꽁이 드시고 싶으면 구할 수 없는데 뭐 솔개가 꽁을 물어다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만 한겨울에 부모님이 이제 잉어를 드시고 싶다면 당연히 뭐 효자된 도리로서 물에 가서 이제 잉어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설정을 해놔요. 뭐 물살이 세거나 홍수가 났다 이렇게 혹은 겨울이라는 설정을 해놓죠. 근데 이제 천호 신조처럼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잉어를 이제 잡아오게 되고 이제 부모에 대한 뭐 효행을 지극히 했다, 또 3년 심효살이를 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인물입니다. 조선 성종 때 인물인데 왕이 특정할 정도로 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려줄 정도로 효행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셨던 자료가 이제 신속 삼강행실도라 해서 광해군대에 편찬되었던 삼강행실도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강오륜과 같은 그 삼강행실도의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는 90% 이상이 중국의 사례들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조대에 와서 삼강오륜인 체제에서 비로소 들어가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에 광해군대에는 동국, 조선의 인물, 우리의 인물들이 이제 많이 편입된 사례들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이 효행을 다했던 경연의 집 근처에다는 우리는 지금의 경연 효잡이라고 부릅니다. 경연 효잡이. 근데 이 경연 효잡이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면에 보면 효자, 현감, 경연지리에서 경연의 마을. 경연의 마을. 그래서 사실은 정려라는 표현 속에는 마을 입구에 그분의 효행, 충신, 뭐 효자, 열려라도 그런 충효열과 같은 사실을 기록한 표석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그 이렇게 효행 사실을 드러내는 마을 입구라고 하는 표식의 기능이 강했고 만들어진 세기는 1686년의 경우입니다. 앞서서 봤던 것이 이제 조선 전기 자료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세거성씨의 입향과 세거라는 주제를 갖고서 접근했을 때 조선 전기 자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관제도가 확립되는 과정 혹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체제가 이제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 법제적인 의미에서 조선 전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지도 않지만 본관이라는 의미로 청주의 인물을 끌어들였는데 실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청주의 성씨와 인물은 영조대에 편찬된 이제 여지도서로부터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 알겠지만 성씨 쪽에 보면 이씨가 있으면 뭐 완산, 전주이씨, 한산이씨, 전이이씨, 경주이씨.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손꼽을 수 있는 여러 세거성씨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조선 전후기를 가늠하는 커다란 양난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양난을 거치면서 많은 이 백성들의 이동, 조선인들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본관과 일치되었던 어떤 성씨 개념이 해체되어지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뭐 처가나 외가를 이제 분가하는 과정 속에서 성씨의 이제 혼잡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정리했던 것이죠. 하여튼 요 몇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는 성씨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선 앞서 살펴봤던 청주의 본관으로 하는 13개 성씨 중에 이제 몇몇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시 중에 보면은 본주, 우리고을이라는 뜻이죠. 그죠?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청주이 씨입니다. 청주이 씨. 청주이 씨는 청주에서는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진천 지역에 가면은 이 청주이 씨 중에서 조선 개국에 커다란 공을 세우고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우던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거이라는 인물이거든요. TV 사극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거이란 인물이 조선 건국과 태종 주기에 공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신은 책봉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거이란 인물의 이제 이 공신에 대해 지급되는 그 토지를 우리가 사패지라고 하는데, 사패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진천읍 상계리 지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소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 마을 입구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사패비. 그러니까 땅을 내려준 걸 비석한데, 물론 이것도 고려 조선 초기의 비석은 아니고요. 훨씬 후대 19세기, 20세기에 새로 세운 비석이긴 합니다만, 후손들이 자기 그 실질적으로 중흥조에 해당하는 이제 이거이라는 분을 기억하기 위한, 혹은 자신들의 토지 소유를 갖다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돌에다 이제 새긴 사례들입니다. 사패지의 범위는 상당히 넓죠. 이렇게 산천을 경계해서 내려주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어떤 특정 성씨들이 그 지역에서 우세를 갖다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마련해 경제적 기반을 이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저 청주에서 진천으로 넘어가다가 그저 왼쪽에 해당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의 묘소가 있는데, 이거보다 앞선 상대 인물들이 주로 묘소를 두고 있는 것은 저 보다 동쪽인 이제 문백면 사양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청주를 좀 벗어나서 청주 이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당은 초상이죠. 초상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러면 청주 이시 중에서 뭐 시조로 이후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공승이라 그래서 고려사에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이시, 아까 제가 신증 동북여지 승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청주 이시 중에서 가장 현달한 인물, 역사 기록에도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인물을 이렇게 초상을 그려서 후손들이, 물론 이 지역뿐만 아닙니다. 각 지역에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초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은 성씨의 개념을 갖다가 공유하게 돼요. 초상 공유가 결국 성씨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청주에 본관을 두고 있는 청주 이씨들은 현달한 조상, 물론 그보다 앞선 시조가 있습니다만 현달한 조상인 이공승이란 분의 초상을 모시면서 자신들이 이제 일체화를 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보다 훨씬 후대예요. 후대의 인물이 이제 이정이라는 인물, 이거의 아버지죠. 이정이라는 인물의 묘소가 비로소 실질적으로 청주, 물론 저 진천 지역이긴 합니다만 청주 인근의 청주 이씨의 존재, 실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들입니다. 요건 상당히 이런 시기에 만들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후대에 다시 세우긴 하죠. 신도비가 묘소 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봉분 앞에는 이렇게 묘표인데 상당히 고식입니다. 고식. 아마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글씨를 크게 아주 굵게 쓰는 글씨들을 몇 번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조라는 인물의 존재는 하나의 이제 이렇게 설정된 인물이라고 전제했을 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존 인물, 금방 말씀드렸던 6세에 해당하는 이공승이라는 분의 초상을 공유하면서 같은 청주 이씨 내에서 일체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이공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계파가 나눠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파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천 지역에 세고하고 있는 청주 이씨들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묘표, 오래된 묘표를 갖고 있는 이정, 그의 아들 이거이대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청주 이씨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거이의 아들 중에 두 명이 애라고 합니다만 저라고도 하고요. 이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태종의 부마가 됩니다. 이게 외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알다시피 이거이와 이 형제들은 이제 태종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숙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태종의 왕권 강화에서 이제 배제된 인물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개국과 건국, 그 다음에 태종의 즉위를 이룬 시기에 있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진천 일대를 이제 사패지로 갖게 되면서 내려진 사패지를 받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청주 이씨의 이제 전형을 이루게 됐던 겁니다. 다시 그 여지도서를 좀 다시 보면요. 여기에 보면 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토성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보면 한씨가 있습니다. 한씨.
단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기록을 찾아보면 청주안 씨들은 뭐 대흥 저쪽에 이제 또 북한 쪽에도 있고요. 많은 본관이 있는데 그러한 그 군소 본관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청주안 씨로 이제 통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칭 우리 삼안에 있어서 단일성 씨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표현한 성씨들이긴 하고요. 바로 이제 청주를 이제 본관하는 성씨입니다. 지금의 그 상당구 방서동 일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주안 씨의 이제 새거지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대머리라고 하거든요. 대머리. 그러면 청주안 씨들은 다 머리가 벗겨지는데 대머리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대머리는 큰 대자는 크다라는 뜻이고 머리는 우리 뭐 합수머리라 부르는 것처럼 지명에 붙는 어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퉁이를 많이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면서도 이 모퉁이에 있는 큰 마을이란 뜻이에요. 조금 더 보게 될 덕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덕자는 우리가 언덕할 때 따오는 것처럼 큰 마을을 뜻할 때도 덕촌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큰 마을, 청주안 씨들이 살고 있는 큰 마을 새거지에서 오늘날까지도 그 실체를 그대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안 씨의 자료는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이제 찾아지게 되는데 바로 이 시조입니다.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이라고 삼안벽상공신이라서 이제 개국공신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타 성씨들보다도 우리가 물론 이제 신라의 왕실에 시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제 시조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지금 고려 초의 묘소의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근데 고려 시대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대를 가장 끌어올려도 17세기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910년대, 920년대에 활동했던 한란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실체는 7, 8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궁금증이 찾아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시조에 대한 존재감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훨씬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시도를 아까 제가 이제 설정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을 겁니다. 설정을 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호학과 같은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게 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적서의 차별 문제, 그다음에 종통, 예법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예송 과정을 거치면서 위나 아래나 할 것 없이 아주 예법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커다란 혼란기를 겪게 되면서 너나 할 것이 사대뿐만 아니라 피지배 계층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통의식들이 일반화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개통의식을 완성하는 거의 가장 마지막 작업이 바로 시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조를 어떻게 찾아야 만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기록에 나타난 최대치의 인물이에요. 최고의 인물. 사실은 청주 지역 사람들에게 시조라고 한다면 흥수아이죠. 그죠?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잘 들여다보면 특정 성씨 군락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성, 다른 성씨와 구분되는 차별성은 스스로가 도태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성씨들과의 차별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성씨의 가장 핵심이 이제 시조입니다. 잊고 있던 시조를 이제 뒤늦게 찾는 작업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청주안 씨의 시조인 이제 한란에서 나타납니다. 왕릉처럼 해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혹은 조선 후기의 청주안 씨들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지 당대의 묘소가 이랬다라고는 뭐 누구도 자신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조 찾기 작업, 시조를 설정하는 작업, 시조의 추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 찾아보시면 시조를 찾는 과정 속에서의 그 규결점은 봉분을 갖춘 형태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공인 과정은 이제 신도비입니다. 신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품 이상의 벼슬이거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스승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했던 것처럼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조대의 한란의 신도비가 청주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공인된 혹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한, 근데 이것이 힘에 의한 강제된 시조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남아있는 모습에서 본다면 비로소 17세기에 와서 혹은 18세기에 와서 청주한 씨의 시조는 비로소 찾아졌다. 혹은 사회적인 공인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도비의 건립에는 뭐 당연히 청주한 씨의 당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합니다. 뭐 좌의정을 포함해서.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이분들은 이제 노론 계통들입니다. 영조대의 이제 노론 계통들의 인물이고, 이 신도비가 만들어진 시기는 1768년 영조대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년대에 활동했던 한란에 비해서 훨씬 후대의 시조의 신도비 사회적인 공인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상당히 늦춰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번 논문으로도 작성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역시 그 고려 초의 인물이라고 알려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조 전승과 세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사례들입니다. 조선 초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와서 청주한 씨들이 상당히 역할들이 커져요. 특히 원나라의 관계, 또한은 명나라의 관계 속에서 황후를 배출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는 지금의 뭐 신원조회라고 할까요? 이러한 세계를 요구하게 되겠죠. 특히 왕비의 경우에는 적어도 8대조까지의 세계도를 반드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득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고려사의 열전에 빈번히 등장하는 청주한 씨. 그다음에 조선 초기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청주한 씨들의 입장에서는 왕비의 배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와서 서서히 자신들의 시조, 근데 시조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원조, 비조와 같이 시조를 좀 다른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그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분명히 드러낼 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제 비로소 구체화되긴, 그러니까 실체를 갖다가 이제 드러나는 시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막 족보의 간행이 일반화되고 시조 찾기가 너나 할 것 없이 일반화된 상태에 와서는 비로소 시조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 나가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1605년이에요. 이게 이제 청주한 씨 시조 재단비라고 보는 건데 이 기록은 1605년에 한백겸이라는 인물이 청주 목사로 옵니다. 그 동생인 한중겸. 우리가 동국지리지로도 알려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1세대 실학자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이 한중겸, 한백겸, 한중겸 형제들이 청주에 와서 첫 번째 부딪혔던 의문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시조였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학적인, 이 실학이라는 표현은 이제 후대의 개념이라는 실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인물들이 시조 찾기에 나서게 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단 전제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한란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분명히 있었다. 그 다음에 한란이라는 사람과 짝지을 수 있는 하나의 지명 사례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홍정이에요. 문홍정. 그렇다고 해서 이때 문홍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마을 옛 노인들 혹은 그 같은 성씨의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방소동 일대 언저리에 한란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고 그 사람이 조선 개국에 참여를 고려의 사만정 통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전설로서 전해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겸의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전설이 남아있는 곳에다 이 비석을 세워서 우리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사실 이 명칭이 시조 재단비라고 하는 것처럼요. 서사유기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백겸, 한중겸 형제가 찾은 자신들의 시조. 그러니까 1605년까지의 시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로소 비석을 세워서 이 자리 정도만 이제 표식을 해놓은 상태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서
우리가 알 것이 종법이나 예법 제도가 이제 강화되면서 나타났던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형상이 이제 족보 편찬입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시기에 우리가 뭐 성화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훨씬 이전 시기의 족보가 있지만 그 족보와 조선 후기의 족보는 엄연히 다릅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우리가 팔고조도라 해서 오늘날의 나를 찾기 위해서 8명의 고조를 갖다 이렇게 역상박형 형태로 취하는 형태이고 또는 그 집안의 여러 성씨들의 혼인관계를 그대로 보이는 이제 만성보 형태를 취하는 것이 성화보라고 하는 그보다 앞선 시대의 완동것이라든지 문화유씨들의 족보인데 비해서 조선 후기의 족보는 형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취합니다. 서서히 자손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조선 전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족보를 취하게 되는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남자, 부계 중심의 기록으로 나타난다는 거였고 어떻게 자손이 확대되어지는 이제 과정을 갖다 기록을 했는데 당연히 청주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언제 명나라 만력 45년 정사년에 서원에 있는 보살사라는 사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보살사라는 사찰에서 만납니다. 물론 이제 보살사에서 그보다 앞서 1576년에는 능성구 씨, 임진왜란 이전에 능성구 씨의 만성보를 편찬하기도 합니다만 역대 그 사찰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대부들의 어떤 뭐랄까요, 뭐 종이를 대고 먹을 댔던 이러한 좀 뭐랄까 종습적 의미가 있는데 역시 족보 편찬도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보는 것처럼 한효중이라는 인물이 서원현감, 청주가 이제 격화되면서 서원현이 되죠. 현감으로 오면서 비로소 또 다른 시조 찾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족보 편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17년. 그래서 정사년에 간행됐다 해서 최초의 정사보가 마련되는데 여기에도 마찬 시조가 언급되어 있죠. 시조. 근데 시조에 대한 내용이 너무 간략합니다. 그냥 부인 송씨 정도로만 딱 언급해놓고 없어요. 왜? 아직까지 1605년에 한중겸이 실패했잖아요. 시조의 실체를 찾기 위해 실패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도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차 정사 1617년의 족보 단계에서는 시조에 대한 실체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는 이제 문홍정은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란이 이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뭐 말 그대로 농사에 힘쓰는 정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만석지기가 되기 위해서 농사를 갖다 이렇게 권장하는 힘쓰는 그런 역할들이 보이는데 처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문홍정이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후손들이 1958년에 시멘트로 처음에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지나면서 이제 오늘날 같은 이제 한옥 건물로 이제 기와를 올린 한옥 건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잘 들여다보세요. 전설로 있고 그 당대에도 이루지 못한 것을 20세기에 와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한란이라는 인물의 존재감, 실체감은 보다 더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고려시대의 자치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대의 인물들은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홍정이 없으니까 옛 문홍정 터라는 비석을 남기는데 그칩니다. 문홍정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1605년의 기록에서도 보이죠. 그죠? 시조 재단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홍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요. 문홍정이 있으니까 그 실체를 이렇게 비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문홍정이 뭐예요? 처음에 자신의 시조 태위 한란이라는 인물이 농사를 힘쓰고 했던 고향입니다. 근데 그 계기는 한근이라는 인물이 이제 충청 병사가 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힘과 재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청주 지역이 금이 환양을 하게 되면서 시조 찾기에 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연대를 볼까요? 1688년입니다. 1605년에 시조재단비, 1617년에 1차 족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7세기 후반까지도 시조에 대한 그 찾기 운동은, 찾기 작업은 이제 비로소 시조재단비와 두 번째 문홍정이 있었던 곳에 표석을 세워보는 것에 이제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대를 이제 주목을 해보면 이때 와서 이제 우리가 환국인 예성을 거쳐서 환국과 같이 이제 붕당 정치가 상당히 이제 극심해지는 시기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서로 상대당임에도 불구하고 시조 찾기에는 당색을 불문하고서 일치단결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청주한 씨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히 아까 얘기했던 한중겸 계열들은 후대에 남인으로 분류하는 경우들이고 1차 정사보도 북인 남이계들이 중심이 되어서 편찬된 그 족보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갖고서 이 계보에 대한 재작업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704년에 두 번째 청주한 씨 족보입니다.
아까 1688년까지만 해도 한란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재는 예전에 여기 있었다라는 시조대담비. 두 번째, 문홍정이라는 그 비서까지 끝쳤는데 불과 몇 년이에요. 26년 정도 지난 시점에 와서 한란의 모습은 이제는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든지 그 어떤 그 흔적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짧은 시기 동안에 당장이 치열해졌던 이 짧은 시기에 한란이라는 인물은 전설에서 이제 실체화되는 작업을 거쳤다라고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앞서 봤던 족보보다는 뭐 90여 년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 앞부분은 원래 있었던 그 족보 정사부에도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쭉 보니까 묘제 청주 가산, 묘가 청주 가산이라고 해서 지역을 특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몰랐던 사람들인데 조상이 어디 있었는지 한란이라는 인물에 대한 행적만 이해하고 이 사람의 묘소까지 언급되지 않은데 갑자기 1714년에 와서는 한란의 묘소가 생뚱맞게 청주 가산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족보 내에서도 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서를 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편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청주 가산이라는 지역을 한란 묘소로 이제 특정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기록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특정 성씨와 이제 산송을 벌이게 됩니다. 산송. 조선 후기의 고문서의 90% 이상의 자료들이 산송 자료들입니다. 산송. 그러니까 산소를 두고서 다투는 거여서 산송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산송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선대의 묘소를 선대의 묘소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서히 이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 임야에 대한 소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그럼 잘 들어보면 예전에 양안에서는 곡식이 생산되는 토지, 일반 토지, 전답에 대한 혹은 대지에 대한 소유관계만 형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서서히 이때 오면서부터는 산까지도 소유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산을 내 소유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선대 묘소예요. 그러니까 선대 묘소를 누가 확인하느냐 또는 선대 묘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의 소유권이 결정되면서 적어도 18세기, 19세기에는 이러한 산소 찾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산의 소유 논쟁이 극심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남아있는 고문서류들의 상당수, 상소문, 우리가 세기하는 뭐 등장과 같은 문서들의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산소 찾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여서 혹은 이 소송을 벌여서 소유권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들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첫 모습들도 이 1704년에 2차 청주안신 족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이 한란의 묘소를 비로소 가산리 지역을 특정해놓고 이 과정 속에서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신도비 건립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갈등을 빚었던 성씨는 우리 아까 처음에 왜 막내성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이제 포천 노씨라고 하는 교환 노씨입니다. 교환 노씨. 교환 노씨는 세종대 어간에 이제 청주 입향을 하게 되거든요. 인동장 씨의 사위가 되면서 청주 지역에 입향을 하게 됩니다. 이 교환 노씨들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노씨들의 언덕에서 노봉이라고 부릅니다. 노봉. 그런데 이 노봉을 청주안시의 시조, 한란의 묘소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국가의 권력에 의지를 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한란의 묘소로 오늘날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교환오씨 집안에서의 전승에서는 자신들의 묘임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묘수를 증명하고 그걸 되찾기 위한 작업들이 1900년 초반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고종이 왕에서 퇴위하게 된 그 즈음까지도 교환오 씨와 청주안 씨들의 산송이 계속되고 여기에 또 아까 교환오 씨가 입항하게 된 배경 인동장 씨와 세 개의 성씨가 어울려서 청주안 씨와 인동장 씨와 그다음에 교환오 씨가 연합을 해서 청주안 씨를 공격하는 산송 작업이 실록에도 끊임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권력에 의지했던 청주환 씨들이 이 신도비 건립을 통해서 특히 영조대의 이 선조에 대한 묘소를 이제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는 이 방정이라 해서 이제 실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1994년에 문화재 지정된 그 사유를 보니까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란이 그 견훤을 토벌하러 가는 왕건 고려군에 물을 제공했다. 그래서 고려군의 목마름을 해소시켰다, 해갈했다라는 전설을 갖고 있어서 문화재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말입니다만 오늘날조차도 지정 사유가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6세기, 17세기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20세기조차도 전설에 따라서 문화재인데 사실은 설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시조의 자취를 자꾸만 만들어가는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앞에 바로 무심천이 흘러서 물 먹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한란이라는 인물이 여기를 지팡이를 딱 치니까 물이 솟아서 3만의 고려군들이 해갈했다. 이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런 설정, 좀 이렇게 어거지와 같은 설정들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조의 실체를 강화시키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내목골의 연못이라서 방정, 혹은 방정, 아까 말했던 방정리에 있어서 또 방정. 그래서 지명과 아까 얘기했던 시조를 딱 일치하는 그 사례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이제 설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다시 그 여지도서에 보면 여기 본주로 뜻하는 성씨가 곽씨입니다. 곽씨. 우리가 이제 지금 청주일씨, 청주한씨, 청주곽씨 세 개의 이제 성씨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청주곽씨. 이 청주곽씨가 좀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긴 합니다만 이 청주곽씨는 여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왜 제가 이게 화려하게 시조의 발생지를 이렇게 북이면 대율리에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시조와 함께 우리가 묘소, 명암동에 있는 묘소가 나타나는 곽예. 이 인물이 이제 기록상에서 이제 비로소 딱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후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취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곽예와 함께 청주 지역에서 이게 청주 지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청주 곽씨 중에서 기록에 아주 두드러지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 곽린이라는 분입니다. 곽린. 이분은 그 일본의 서장관으로 가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이 두 차례 가서 정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이 뭐 가미가제와 같은 전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데 그 즈음에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치열하게 전쟁 폭풍 전야에 일본을 간다는 것은 뭐 틀림없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죽을 걸 알고서 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그 기록 속에서도 일본을 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이제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죠. 당연히 되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바로 지금 아까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던 그 북이면 대율로 일대를 이 곽린이라는 분의 사폐지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청주 곽씨가 본관을 띄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때 와서야 비로소 이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곽린이라는 분은 청주한 씨가 청주의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는 그 원인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손자였던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정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모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모정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조선 초기에서도 영모정을 기억하기 위한 기문, 이 글을 쓰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영모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이 곽린이라는 분이 뭐 청주의 추동에 곽린의 자취가 있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곽린이라는 인물을 바로 충성의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를 위해서지만 조선시대조차도 강조되었던 왕, 혹은 나라를 위한 충성의 상징으로서 이 곽린이라는 인물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추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주곽씨들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곽린의 사폐지에 낙향하는 인물은 이분의 이 직계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곽연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개성에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청주에 낙향을 하면서 재밌는 것은 이때 와서 비로소 청주 곽씨라고 하는 본관을 설정하게 됩니다.
본관을 이때 13세에 설정을 하면 1세에서 12세까지는 곽씨를 칭했지만 청주를 본관으로 한다는 표현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청주의 터전을 잡으면서 자기와는 뭐라, 이게 어느 정도 관계죠? 이게 사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사춘의 사폐지를 머무르면서 비로소 이제 청주를 이제 본관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받던 봉군호도 청서군, 앞에 청자, 청주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시차를 거쳐지면서 이분이 청주에 낙향을 했다 그래서 바로 청주의 청주각시들이 쇄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당수의 인물들은 뭐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음을 통해서 다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지 대부분이 이 청주서 활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두드러진 인물이 이제 이 곽음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로소 본관을 설정한 이로부터 4대가 지난 다음에 곽음이라는 인물이 이제 옥산에 낙향을 합니다. 옥산. 아까 얘기했던 북이면 대윤리가 아닌 엉뚱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옥산면 금계리 일대가 이 청주 곽씨들의 중심이 돼요. 또 하나의 인물은 이제 요 형제들 중에 이제 요 파평윤씨 윤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 윤형이 사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정작 그 대윤리 일대는 요 파평윤씨들의 새거지가 되고 그 청주곽씨들은 엉뚱하게 옥산으로 옮겨간 그런 형국을 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곽기의 그 기록상에 등장하는 청주곽씨들의 실질적인 가장 앞선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광린의 자치는 아까 뭐 제가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청주각시들의 세 거지 표석이 여기에 보면 고려 충신 광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분이 뭐 과거에 장원급제에서 장원공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실제 그 묘소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렇게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금성문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실질적인 청주곽씨의 입향조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입향조는 여기에 말씀드렸던 곽연준이라는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만 실제 묘소까지도 청주에 남기고 있는 인물은 바로 곽음이라는 인물입니다. 곽음이라는 인물은 옥산 그 환일이라는 거, 금계리에서 물을 건너서 환일이라는 일대에 묘소를 두고 있죠.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들은 뭐 요즘에 다 새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문인석들도 조선시대의 흔적들이고요. 이제 오래된 것들은 바로 본군 앞에 있는 묘표들입니다. 그 묘표는 상당히 고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적으면서 아주 크고 굵은 글씨를 쓰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도 심하지만 이 탁본의 상태에서 글자를 판독하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고 이분의 관직을 통해서 묘표를 이렇게 복원해 보면요, 이분이 언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금성문 묘소 앞에 있는 금성문은 제가 종적 횡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종적 횡적인 면이 상당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초기의 묘표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이분의 생몰연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와 같은 생년연대는 있습니다만 몰연대가 좀 빠져 있고 이 묘비를 언제 세웠는지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분이 옥산의 금계리고 요분이 옥산면 사정리라 해서 형제가 산 하나를 경계로 해서 묘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옥산 그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청주곽씨들의 그 세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정작 광린의 충성, 그러니까 순절을 통해서 받았던 청주곽씨들의 사폐지는 엉뚱하게 화평윤 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씨들의 분파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례들이 뭐냐면 처가예요, 처가. 우리가 지금은 뭐 다들 결혼할 때 장가와 시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옛 혼인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장가가 다죠, 그죠? 처갓집으로, 장인집으로 가기 때문에 장가 간다고, 조선 후기에 와서 시댁으로 가기 때문에 시집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혼용해서 쓰지만 사실은 엄연히 시대 용어인 셈이죠. 마찬가지 조선 전기에는 처가살이들이 상당히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윤영이라는 인물이 청주곽 씨와 결혼하면서 자기의 처갓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평윤 씨 청주 입향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대윤리 입구에 사실은 뭐 대윤리라고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 행정구역은 북이면 내추리입니다. 내추리. 그래서 아까 이제 추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내추리의 입구에 가면 엉뚱하게 청주각시들의 흔적은 아까 이제 제가 그 화려한 거 그거 하나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역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다 파평윤 씨들의 자료입니다. 처가의 토지를 이제 분점을 한 다음에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아까 얘기했죠. 이 선조 찾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주 입창한 사람의 사당을 하나 이제 짓고요. 또 하나는 파평윤 씨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파평윤 씨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우리가 구성계척으로도 알려진 여진족 내쫓고 윤관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윤관이라는 인물을 하나 또 설정을 해놓고 사당. 그러니까 사당이 양쪽으로 병렬되어 있는데 하나는 입향조, 하나는 가장 그 파평윤 씨 중에 현달한 인물이었던 윤관을 내세워서 처가살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지금은